오늘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입니다. 베토벤 강이라는 역에 하차해서 여기서부터 칼렌베르그 산을 하이킹 하려고 합니다. 베토벤 강은 제가 읽은 이름이고 독일어로는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필이면 비가 살짝 내리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호텔에서 기껏 우산 빌려놓고 안 가지고 나왔어요. 또 한 2시 이후에는 비가 멈추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하게 젖지는 않을 것으로, 심하게 젖지는 않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걷는 코스는 10.9km라고 앱에 소개가 되어 있고 약 3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칼렌베르그는 비엔나 시내에서 서북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교외 느낌이에요. 아주 깨끗하고 나지막한 산 밑에 조용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아한 유럽풍 마을입니다. 지금 걷기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너무 이쁩니다. 하늘도 이렇게 흐린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쁩니다. 불과 3일, 4일 전까지 스페인의 쿠엔카 그 예쁜 마을에 있다 온 사람인데도 여기는 여기대로 이렇게 이쁩니다. 이쁩니다. 이 관광지도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들 사는 작은 마을인데 건물들이 오래된 맛이 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모든 게 그냥 현대적이에요. 유럽풍의 건축 양식을 띠고 있지만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티가 다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유럽스럽고 예뻐요. 이런 느낌이 어디서 기인하는 건지 가만히 곱씹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2km 정도 걸었고요. 본격적인 산길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놀라고 있는데 걷는 길이 너무 좋아서 놀라고 있고요. 여기 칼렌베르그 산을 굉장히 자주 왔던 곳인데 그 당시에는 발길 가는 대로 그리고 구글 맵 정도만을 이용해서 하이킹을 하곤 했었죠. 근데 이제 아예 그 전용 하이킹 앱의 코스를 따라서 가니까 거기 나오는 어떤 추천 경로, 사람들의 좋은 후기가 있는 그런 코스를 골라서 가니까 그렇게 많이 이 지역에 그렇게 자주 왔었음에도 전혀 처음 와보는 곳을 걷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가 예쁜 건 알았는데 이렇게 전원적인 느낌이 나는 길이 숨겨져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좌우로 계속해서 포도밭이에요. 오스트리아 와인을 한국에서는 저도 그렇고 그다지 관심이 없는 와인 생산지이지만 아무튼 이 일대는 와인을 많이 생산하는가 봅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하이킹 코스를 걷는다는 거는 현지인에게 하이킹 코스를 추천받아서 소개받아서 걷는 것과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자주 왔었어도 이런 어떤 동네 내밀한 사정까지는 이룰 수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새벽 2시에 출발해서 13시간 걸려 비엔나 도착 후 호텔 들어오자마자 거의 밥만 먹고 거의 한 2시간 만에 지금 나온 건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피곤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이킹은 피로 회복 방법이에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양질의 수면을 취해야 되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런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이 여기가 오후 1시 46분이니까 한국은 8시 46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있었어도 아직 잠이 들 시간은 아니죠. 밤새 일을 했더라도 시차 때문에 잠자리에 들더라도 잠이 쉽게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자연에 나와서 공기를 마시고 가볍게 몸을 쓰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여독을 풀어주고 피로를 풀어주고 몸의 컨디션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걷고 나면 몸이 더 나아졌다 라는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빨간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칼렌베르그 쪽으로 갑니다. 이제야 비포장 길이 시작이 되네요. 산 자체가 되게 낮아요. 제 기억에는 뭐 200m 남짓 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서울로 치면은 남산 격이죠. 여기 좀 특이하게 산 이름도 칼렌베르그인데 정상부에 올라가면 칼렌베르그 대학교가 있어요.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정상부까지 버스가 운행을 합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 전망대도 있고요. 어휴, 나무가 뽑혔네요. 그래서 걷는 거를 원치 않는다면 칼렌베르그 전망대까지 버스를 타고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하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참 하이킹 앱이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예전에 그런 도구 없이 다니던 때가 문득문득 기억이 나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신이 안 섰던 그런 기억들. 그래서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하면서 길 하나를 픽해서 그쪽으로 쭉 갔다가 아니구나 하고 돌아와서 다른 길로 돌아가고, 뭐 그거는 그거대로의 맛이 있고 거기서 비롯된 어떤 불안 감정이 또 여행의 기억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면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는 뭐 GPS 기반의 등산로 지도가 이렇게 잘 돼 있어서 처음 가보는 산에서도 산길을 따라 걷기가 정말로 편리해졌습니다. 이제 2시가 됐는데
비는 뭐 거의 안 오네요. 올라오는 내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이슬비가 아주 살짝 내렸다가도 금세 멈춰버리고 해서 아까 약간 추워지길래 챙겨온 비니를 꺼내서 썼다가 비니가 귀를 덮는 순간 이 어떤 귓가를 스치는 바람소리 그리고 새소리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먹먹해지길래 바로 벗어서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선글라스도 쓰지 않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 맨눈으로 보는 총천연색 자연의 색깔이 좋아서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소리 듣고 싶습니다. 특히 자연에서 듣는 소리는 그 자체가 여행의 목적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것들이라서 비니 따위로 뭐 그렇게 엄청나게 춥지도 않은데 소리에 막을 씌울 수는 없죠. 과거에 길을 걷다가 이런 식으로 갈림길이 나오면 고민에 빠지는 거거든요. 여기도 산길 코스임을 나타내는 저 페인트 표식이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표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노란색 흰색으로 된 표식은 또 다른 코스고 저쪽은 또 다른 코스인데 이게 초행자한테는 이 길을 따라가면 어이구 사슴이다. 사슴 두 마리가 제가 가까이 왔네요. 사슴 두 마리가 무슨 강아지 같이 한 두 바퀴를 돌더니 사라졌습니다. 그 설령 손에 그 종이로 된 산악 지도를 갖고 있더라도 산에서는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지형 지물이라고 할 만한 게 뭐 자연물 외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지도상에 나온 어떤 갈림길이나 선회 지점이 내 앞에 있는 이 위치를 나타내는 건지 확신을 못 할 수 있거든요. 뭐 도심처럼 뭐 저 앞에 무슨 약국에서 우회전 이런 식이면은 편리할 텐데 산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조금 전 그런 갈림길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지도를 보면 그 길이 점선으로 지도상에 표시가 쫙 되거든요. 그리고 그 길의 끝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어디에 닿아 있는지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원래 걸으려는
코스는 어느 쪽 길이 맞는지 이런 것까지 헷갈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합니다. 참 너무 좋아요. 이런 도구 없이 다니다가 이런 문명의 이 길을 활용할 수 있게 돼서, 그것도 산에서 또는 더 깊은 자연에서, 참 감개무량하고 언감생심이라는 표현까지도 떠오릅니다. 하이킹 지도 애플리케이션의 이점에 대해서 잔뜩 말씀을 드리고 나니 또 염려되는 부분이 생각나서 첨언합니다. 산악용 지도 앱이 절대 만능이 아니고 안전을 항상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특히 앱에 등록된 코스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않는 코스이거나 코스가 지도상에 설정이 되어 있지만 그 길의 또 일부 구간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뭐 폭우나 뭐 산불 아니면 번개, 뭐 나무 뽑힘 등등의 이유로 지형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최근에 같은 코스를 다녀간 사람이 길이 끊겨 있다, 우회해야 된다, 뭐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앱에다가 남겨놓지 않는 이상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스페인에서도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제한된 코스를 따라서 다 가다가 마지막에 한 90% 정도 마무리 했을 때 코스 일부분이 그 물이 범람해서 막혀 있었어요. 도저히 이제 지나갈 수가 없는 상태로 물이 불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를 크게 우회해서 새로운 길로 가느라 조금 애를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GPS 지도를 들고 다니면 최종적으로 갈 위치와 나의 현재의 위치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길을 찾는 데는 여전히 용이한데요. 근데 무조건 나는 뭐 앱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면서 무모하게 너무 깊은 숲이나 산을 악기상이나 또는 어두워진 뒤에 찾는 거는 예상 못한 변수와 만나서 위험한 상황으로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더라도 산에서는 일찍 다니시고 일몰 시간을 미리 확인해서 일몰 시간보다 한두 시간 정도는 앞서서 산이나 숲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계획하시고요. 왜냐하면 산에는 나무도 많고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하면 산의 어떤 쪽 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는 아직 하늘에 떠 있지만 내가 있는 곳은 어두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일찍 다니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아, 저 길은 알겠네요. 옛날에 다니던 길이에요. 저는 반대쪽에서 넘어와서 저 길을 타고 지금 볼 때는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올라가곤 했었는데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스테파니 바르테. 오늘은 문이 닫혀 있는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네요. 독일어 까막눈이라서 이게 무슨 시설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가이드북을 들고 다녀서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잠시 서서 이 설명을 그 번역기를 돌려서 좀 봤는데요. 그 여기 뭐야, 1887년에 기부된 업저베이션 타워래요. 그냥 전망대, 전망 타워인 거예요. 저 위에 올라가면 요 너머로 비엔나와 뭐 도나우 강 등등을 조망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예전에는 저 입장료 표시랑 관람 가능 시간 요런 안내가 안 붙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뭐 기억이 부정확할 수는 있지만요. 올라가서 보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도 아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뭐 또는 그 올라오는 길에 자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도 중간중간 있습니다. 저 전망대만 보러 오는 것도 뭐 꽤 괜찮겠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망대는 저 전망 타워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조금 있으면 이제 나타날 거예요. 자, 여기가 칼렌베르그산 정상부입니다. 대학교 건물이 보이네요. 저 건물은 그냥 교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직접 차를 몰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대학교 건물, 우측에 보이는 건물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면 그러면 그 전망대가 나옵니다. 시작 지점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5.88km가 기록이 됐고요.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었습니다. 아주 쉬엄쉬엄 걸은 거를 생각하면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게 난이도가 높은 코스가 아니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언덕 위의 흰 건물은 쇤부른 궁전이에요. 저는 쇤부른 궁전보다 저쪽으로 보이는 저 능선들과 높은 산들에 눈이 갑니다. 저쪽이 남쪽이거든요. 남쪽에 저렇게 높은 산들이 있었나 싶어요. 오스트리아는 서쪽으로 가야지 이제 오스트리아 알프스가 나오는데 저기 보이는 저 산들은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가 남쪽이 맞잖아. 원래 여기 오면 항상 저 카페에 가서 뭐 한 잔 마시고 뭐 하나 사 먹고 앉아 있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떠나곤 했는데요. 오늘은 이 하이킹 시작 전에 그 전차에서 내린 지점에서 괜찮은 카페를 발견하여 거기서 카페 멜란지, 그러니까 소위 그 비엔나 커피라고 하는 카페 멜란지와 뭐 초콜릿 케이크를 이미 하나 사 먹은 뒤라서 그래서 저기 가서 커피를 또 마시기가 좀 부담스럽네요. 오늘 밤에도 또 잠을 잘 자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칼렌베르그 전망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지금부터 하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WC 표시가 있는 공중 화장실이 보이는데 저기는 자동화된 유료 화장실이에요. 동전을 입구에서 집어넣으면 뭐 문이 열리고 그 화장실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약간 지금 신호가 오고 있지만 작은 거요. 저기 안 가고 산길에서 대충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렌베르그 정상까지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38A네요. 저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시면 하산할 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상부 근처에 있는 아주 예쁜 식당이고요. 메뉴판이 소개가 되는데 가격들을 보면 그렇게 비싼 느낌이 아니에요. 뭐 한국이랑 직접 비교를 하면 또 환율까지 생각하면 한국보다는 뭐 비싼 가격이지만 이 미국의 외식 물가가 너무 올라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한국도 역시 뭐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올랐어요. 여기는 아이들 숲속 놀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문 닫았는데 이 뭐 짚라인이랑 뭐 숲 사이로 나무 위로 이렇게 길을 놔서 걷고 하는 그런 코스들이 되게 넓게 잘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과 한국의 외식 물가가 많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유럽의 외식 물가는 오르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는 좀 유럽에 오면은 식당의 음식 가격이 좀 싸다는 느낌이에요. 10여 년 전에 유럽에 오면은 비싸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뭐 동유럽이나 뭐 아니면은 스페인의 좀 교외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참 싸다 싶었는데, 그 외 지역에서는 와 비싸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 또 오네. 그냥 뭐 이 정도로 약하게 뭐 종이를 올 것 같아요. 이런 데서 남자아이들 풀어놓으면 잘 놀겠네요. 제 아들은 이제 커서 이런 거, 글쎄 뭐 저도 관심이 가는데 뭐 10대 남자아이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갈림길입니다. 지도를 봐야 되겠어요. 한국에서도 요런 컨셉의 아이들 놀이 시설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꾸며놓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이거 그냥 오픈해 놨네요. 그렇다면 이 정도는 한번 걸어볼까요? 한 손에 전화기를 들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잠시 현타가 와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이게 이렇게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이 등산로
옆에 이렇게 있지 않았었는데. 있었겠죠. 있었는데 제가 요거를 딱 요 시설을 지나치지 않았던 거겠죠. 이 놀이터 자체는 뭐 10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아, 좋습니다. 아까 정상에 올라갔을 때 보니까 그 정상부의 해발 고도가 200m 전후는 아니고 300m가 좀 넘더라고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좌우로 나무들이 자라고 그 나무들이 마주 보면서 기울어져서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무로 이렇게 터널이 만들어진 요런 구간 걸을 때 좀 황홀한 기분이 듭니다. 지도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아까 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그 광장 같은 공간, 거기가 정상부가 아니고요. 그 전에 지났던 그 입장료 받고 이용할 수 있는 전망 타워, 그쪽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의 고도가 약 480m 정도 된대요. 아, 이쁘다. 오늘이 4월 8일인데요. 이 칼렌베르그는 4월 말과 5월이 뭐 가장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4월과 5월의 자연의 모습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비엔나의 칼렌베르그 산도 4월 말부터 5월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꽃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고 녹음이 우거지지만 이파리의 색깔이 너무 진해지기 전이라서 지금 보이는 요런 연두빛의 어떤 싱그러움이 온 산을 뒤덮습니다. 그렇게 해서 6월과 7월이 되면 연두빛이 아니라 짙은 녹색으로 색깔이 무르익거든요. 뭐 그 모습도 멋있지만 저는 좀 더 밝은 빛이 도는 4월과 5월의 산이 더 아름답다고 느끼는 편입니다. 저의 첫 그 5월 칼렌베르그 경험, 그때는 그 얼마나 황홀해 했던지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이 기억이 나네요.
와, 이 나무 뿌리가 그 자체로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가장 아름다운 시즌으로 접어들 준비가 됐네요. 그 절정의 모습이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그 4월, 5월에 여기 오면은 그 왔을 때 한 번은 이 산을 떠나기가 싫어서 같은 코스로 산을 2바퀴 돈 적도 있어요. 물론 칼란베르그 산의 코스가 길지 않고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던 경험이었습니다. 포도농장 문 앞인데요. 뭐 지금은 문을 닫긴 했습니다만 와이너리예요. 포도 재배도 하고 아마 와인도 여기서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을 열었다면 들어가서 한 병 사갈 텐데요. 지금은 방법이 없네요. 이거 보세요. 한쪽에는 뒤에는 산이 있고 와이너리가 있고 그 너머로 비엔나의 도심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꽤 이색적이면서 매력적인 조합이에요. 산과 포도 농장과 산. 아까 저 집들을 좌측으로 보면서 올라갔었어요. 여기서 저 경치가 보이는 요 벤치에 앉아서 아침에 호텔 뷔페에서 눈치껏 싸온 샌드위치를 먹고 가야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간은 오후 3시 45분이고요 그러면은 한국은 밤 10시 45분이네요 요즘에 인천공항에 가면 휴대용 배터리 보관하라고 요런
비닐봉지를 배포하거든요. 저도 그냥 챙겼는데, 혹시 몰라서 챙겼는데, 아까 샌드위치를 싸고 나서 보니까 이 봉지가 눈에 들어와서 봉지에 샌드위치를 넣었습니다. 배터리 보관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안에 들은 건 배터리가 아니라 샌드위치입니다. 당신의 안전한 여행을 지켜드립니다. 샌드위치. 유럽에서 아침 뷔페를 가면, 그리고 그날 그 하이킹 계획이 있다면 이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는 편이에요. 샌드위치 하나 만들고 뭐 과일 있으면은 한두 개 정도 챙겨서 가지고 나옵니다. 제가 만들어 온 샌드위치고요. 샌드위치를 꺼내는 동안 갑자기 나타난 까마귀입니다. 어이가 없네. 뺏기지 않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었네. 들고 날랐습니다. 제가 아까 원래 있던 애고 불쌍해가지고, 인생이 불쌍해서 빵 조금 떼서 줬더니 그 순간을 포착하고 얘가 날아왔거든요. 얘는 까마귀는 아니고 덩치도 약간 작아요. 그 두 마리가 저 식사하는 내내 옆에서 그냥 궁상 떨고 있어서 빵 두 조각을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던졌는데, 그 먼저 와 있던 까마귀 그 놈이 두 개 다 채갔어요. 그리고 쟤는 지금 뭐 할 일 없이 아무 수확도 거두지 못하고 쓸쓸히 폴대에 앉아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와이너리인데요. 여기는 아예 가격표를 쫙 붙여놨습니다. 그게 음료들 가격인 것 같아요. 0.25리터 이렇게 용량이 표시된 거 보니까. 뭐 이쪽에는 음식들 메뉴도 나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이런 모습으로 아이들 놀이터도 꾸며서 즐길 수 있게 운영을 하나 봐요. 왔다. 와인 안주 끝내주네요. 저런 류의 와인 안주를 좀 한국에서도 뭐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수고를 좀 해야 되잖아요. 유럽에 나오면 뭐 저런 와인 안주류가 아주 이렇게 쉽게 손 닿는 곳에 있으니까, 뭐 슈퍼에 가면 있잖아요. 그런 면이 좋아 보입니다. 저는 주로 마시는 술이 와인이다 보니까 와인 안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와인 다음으로 좋아하는 술은 막걸리고요. 그 외의 술들은 뭐 다 좀 별로입니다. 맥주 별로 안 좋아하고, 소주는 절대로 안 마시고요. 요 피아트 500 요 디자인은 처음 보는 디자인입니다. 뭐
언제 출시되는지는 모르나 피아트 500 중에서는 제 기억에 있는 피아트 500 모델보다는 신형인가봐요. 이쁘네요. 요즘에 이렇게 흰색 차체에 검은색 휠 요 조합,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길을 지나다니면서 차량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저 산 위에 있는 건물, 저기가 아까 올라갔던 그 전망 광장이 있는 곳입니다. 길 옆에 또 한 와이너리에서 운영하는 걸로 보이는 식당이에요. 뭐 아직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 포도밭 옆에 이렇게 테이블을 쫙 깔아놨습니다. 조명도 걸어놨고, 이런 위치에서 이런 뷰를 보면서 와인에 어울리는 음식을 곁들인다면 아주 끝내주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기가 좀 쌀쌀해요. 저 지금 장갑 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패딩 자켓도 입었고, 오늘 날이 좀 흐려서 더 기온이 낮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어떤 식당에서 시즌 오픈하는 날짜를 걸어놨었는데 그게 5월 뭐 며칠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비슷하게 5월 중에는 운영을 시작하고, 그때가 되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와인잔을 기울이는 북적북적하는 방문객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예전에 왔을 때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온 게 한 7년 8년 전인데 그때는 이런 테이블이 깔려있는 풍경을 못 봤을까요? 그때는 없어서 못 본 건지 아니면 있는데 제가 못 본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걸으면서 목격한 그 식당 시설들, 와이너리야 뭐 원래 있었던 걸 거고, 근데 아예 이제 그 음식을 판매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들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컨테이너 사이즈 정도 되는데요. 대체로 새로 마련한 시설들로 보여요. 그래서 추측컨대 제가 여기를 주로 오던 7년 전, 8년 전까지는 그런 시설은 그때는 없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도 와이너리인데 지금 이 길이 너무 좋아서요, 포도밭을 크게 끼고 크게 한 바퀴를 더 걸을까, 아니면 오늘 그 대중교통 1일 자유이용권 그 데이 티켓을 샀으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까 고민 중입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여기가 좋아요.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지금 쇤부른 궁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쇤부른 궁전도 뭐 정원이 굉장히 잘 조성이 돼 있어서 산책하면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처럼 이렇게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어떤 전원의 느낌이 나진 않죠. 샘부른궁은 너무 유명한 곳이라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공적으로 조성된 궁전과 궁전에 딸린 정원이다 보니까 그게 어떤 여기서 느끼는 이런 자연미는 없어요. 이런 길을 걷고 있으면은 피로를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근데 샘부른궁만 가도 거기가 뭐 도심을 걷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 북적거리고 막 그러니까 약간 피곤함은 느끼곤 했어요. 그런 기억이 나니까 가지 말까 싶기도 하고, 오랜만에 왔는데 쇤부르는 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름이 많이 걷혔어요. 도나우강입니다. 이제 현재 누적거리 10.5km 기록하고 있고요. 시작한 지 3시간 18분 지났습니다. 코스가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막판에 이 내리막길 경사가 상당하네요. 아마 카메라로는 이 어떤 경사의 급한 정도가 잘 담기지 않을 것 같은데, 급한 경사길은 끝난 것 같아요. 시작했던 지점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마치기가 아쉬워서 여기 마침 예쁜 집들도 줄지어 서 있고, 마을을 크게 한 바퀴 돌고 시작했던 지점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기 아까 걸었던 와이너리 언덕이 보이네요. 마침 해도 뜨고 뭔가 하이킹을 마무리하기에 꼭 맞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1.2km 걸었고요. 대략 3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중간에 휴식하고 식사하고 이런 시간 다 포함했고요. 경치를 느릿느릿 즐기느라고 굉장히 천천히 걸었습니다. 작업 차량이 좀 시끄러워서
잠깐 끊었어요. 아무튼 저는 이것으로 칼렌베르그 하이킹 영상 기록을 마무리하고 마을을 마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다.